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승입니다. 이 시간 강의 제목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민족은 자기 자신이 어떤 민족인가를 알고 자기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민족인가를 알고 자기답게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는 수많은 국가와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민족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한민족의 한이란 뜻은 하나로 한 분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민족으로 의미합니다. 한민족은 끊임없이 정통주의를 추구해온 민족입니다. 즉, 진리를 파악하고 그대로 살려는 욕구를 지닌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 욕구를 지니고 있다 보니 외래 종교가 들어왔을 때도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민족입니다. 삼국시대에 불교를 그렇게 숭상했지만 불교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되자 유교를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며 유교가 기대에 못 미치게 되자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지난날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일삼던 종교단체들이 비겁하게도 공산주의와 결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 코리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최대의 문명국가인 인도와 중국이 차례차례로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있는 당시 세계 정세에서 극동, 즉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인 한국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일으킨 종교단체들의 3.1 운동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3.1 운동이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무저항 피서협을 통한 동일운동을 일으키는 등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3.1 정신이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광명 정신이며 모든 종교를 품고 화합과 평화로 인도할 수 있는 정신이 되었음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한민, 환웅, 한검의 삼신이 하나로 일체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주의의 사상의 시원이자 뿌리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평화 세계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한의 심정을 상속받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소명의 뜻도 함께 지닌 민족임을 나타내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현대란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현대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과학과 산술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문사회과학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의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역사관은 사상과 가치관의 통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는 새로운 통일성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가와 종교, 문화가 통일되지 못하였기에 보편성이 결여되고 새로운 역사관도 세계적 종교들의 각기 다른 신관에 따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역사관 제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산주의 유물사관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역사관은 종교의 통일, 민주와 공산의 통일, 동서양 문명의 통일 등
사상과 가치관 통일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 사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식사회학의 창시자인 카를 만하임은 그의 기념비적 저서인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을 경우 그 해결을 위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기 이전의 세대와 그 논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제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이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조상의 자손임을 재확인, 재인식하고 논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공동 모색하기 위한 예비 조치를 강화하는 데 그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제사 대상인 조상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훌륭한 교훈을 남긴 조상이었다면 그 영향력은 후손들이 현재의 당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미래에 다가올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공동 모색하게 하는 데에도 훌륭한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런 한 분의 종지조상 그리고 그러한 교훈이 있었다면 그는 단군이요 단군이 남긴 교훈으로 역사를 두고 전해져 온 홍익인간 사상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1987년 5월 15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대회에서 문선명 총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군 국조의 개국 정신은 경천애인 사상이며 오늘날 그 숭고한 우리의 개국 사상이 승화되어 세계를 가치관의 혼돈에서 구원하는 만민 구세의 사상, 곧 하나님주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제는 세계 문제의 축소체요. 세계 문제 해결은 한국 문제의 해결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새로운 해석의 말씀입니다. 종교의 통일, 민주와 공산의 통일, 동서양 문명의 통일 등 사상과 가치관 통일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 사상은 어디서 출발해야 할까요? 세계는 수많은 국가와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민족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민족 국가는 없습니다. 한민족의 한이란 뜻은 하나로 한 분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말한 동방의 등불 코리아는 아시아 최고의 문명 국가인 인도와 중국이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있는 세계의 정세에서 극동, 즉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인 한국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일으킨 종교단체들의 연합운동, 3.1운동이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무저항 비타협을 통한 독립운동의 횃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3.1 정신이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광명한 정신이며 모든 종교를 품고 화합과 평화로 인도할 수 있는 정신이 되었음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한인, 한웅, 한검의 삼신이 하나로 일체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주의 사상의 시온이자 뿌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평화 세계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한의 심정을 상속받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소명의 뜻도 함께 지닌 민족임을 나타내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배달민족이라는 말의 배달의 의미는
밝은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나라, 배달결의의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배달은 어둠이 없고 죄악이 없는 선, 도의, 밝음과 평화의 이상향을 뜻합니다. 한결의라는 이름의 한이라는 말 역시 박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1 민족 정신을 살펴보면 3.1운동은 단순한 독립혁명운동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정신운동입니다. 신통일 한국의 통일운동도 이러한 양심해방운동으로 출발하여 자유, 평등, 평화의 종교와 이념을 넘어 전 인류와 함께 공생공영하는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신통일 한국은 분단 이전의 통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전진이며 민주화 공산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체제 중에서 보다 정의와 양심을 기반한 체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출발되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기독교의 섭리사관, 그리고 토인비의 문명사관이 있습니다. 토인비에 의하면 원시 사회의 출현 이래 28개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출산되지 못하고 유산된 문명이 2개가 있으며 소아마비에 걸려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문명이 5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성장한 문명은 즉 성장한 문명은 21개입니다. 21개 문명 중에는 선행 문명 없는 문명, 즉 제1대 문명이 있고 부자 관계에 의하여 선행 문명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 문명, 즉 2 내지 3대 문명이 있습니다. 토인비는 나중에 21개 문명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과 중국의 상 문명을 더하여 23개의 1대 문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문명의 발생과 성장에 있어서 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토인비의 주장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토인비의 문명 비교 연구는 제 문명의 발생, 성장, 쇠퇴, 해체, 문명과 문명의 접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특히 문명 발생과 성장보다 쇠퇴와 해체에 더 많은 지면을 할당했습니다. 이는 그의 문명사관이 슈팽글러의 문명의 수명에 관한 이론, 즉 문명 또한 인간처럼 나이가 들면 소멸된다는 이론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과 기독교의 섭리사관 그리고 토인비의 문명사관 등이 있습니다. 섭리사관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계명을 위반하고 타락함으로써 역사가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는 죄악사로서 출발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유물사관은 인간이 동물계에서 분리된 후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사회는 원시 공동사회라고 주장합니다. 섭리사관은 역사를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역사로 보는 데 비해 유물사관은 계급투쟁사로 보고 있습니다. 섭리사관에 의하면 역사를 발전시킨 원동력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물사관에서는 물질적인 힘인 생산력의 발전이 역사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종교에서 말하는 범죄의 개념을 인간 소외의 개념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지만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악조건, 즉 소외로 인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외는
피지배계급에만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지배계급 또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즉 노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지배계급과 함께 진정한 자기의 본질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이론을 제시하지만, 역사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힘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이상세계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그들의 정부를 출발시키면서 유물사관의 특이한 변칙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소련군 군정사령부의 정치 담당 장군이었던 니콜라이 레베데프 장군이 소련 스탈린의 사례를 적용시켜 신격화 및 개인 우상화 전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화적 방법을 알게 된 김일성은 1992년에 평양 외곽에 있던 단군릉을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과 같은 웅장한 모습으로 개건한 것입니다. 남한에 있던 개종교의 총전교인 안호상 박사가 이처럼 개건된 웅장한 단군릉에 참배하기 위해 북한을 불법 방문했을 정도로 이는 북한의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날 북한 최고의 역사학자였던 김석형 박사는 피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북한의 역사학자들은 고조선의 위치가 만주벌판이라고 주장했었는데, 김일성이 평양의 단군릉을 개건한 때부터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때부터 이른바 동북공정 본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엉뚱한 역사를 조작하고 북한을 공격해왔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이런 반군도 대꾸를 하지 못하는 속수무책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는 모든 역사 현상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사상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타락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며,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비극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주의 역사관에서는 역사의 시작, 성격, 발전의 원동력, 변천의 법칙, 투쟁, 종말의 현상 및 사건, 종말을 고하는 역사, 이상세계론 등에서 기존의 섭리사관과는 비교하지 힘들 정도로 정교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주의 역사관에서는 섭리사관과 마찬가지로 창조된 인간의 타락에서 역사가 시작됨으로써 인류 역사는 죄악사로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재창조 역사와 복귀 역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역사상의 모든 비참한 사건의 원인도 인간의 책임 분담 실패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역사에 적용되는 법칙에는 창조의 법칙과 복귀의 법칙이 있습니다. 창조의 법칙은 발전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역사에 이처럼 두 방향이 생기는 것은 인류 역사가 재창조 역사임과 동시에 복귀 섭리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복귀의 법칙은 전환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발전의 법칙은 공동 목적을 중심으로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충이나 대립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과학, 경제, 문화 등은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전환의 법칙에는 선악 투쟁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선악의 투쟁에서 선이 승리함으로써 역사가 복귀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극의 법칙, 분립의 법칙,
상감의 법칙이 한꺼번에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인문 사회 과학에서는 상충과 대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게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과학과 산술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문과학 사이에서 존재하는 괴리의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악의 분립을 통해 섭리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민족의 당면 과제도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선 먼저 지정학적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4대 초강대국, 즉 미, 일, 중, 러가 한반도에 변화가 일어날 경우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들 4대 초강대국들의 역학적 관계를 여하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는 시급히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선악의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응원을 받으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핵무기는 전쟁 시에만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 외교에서도 국제적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세계 평화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안보의 한 축으로 한국을 중심하고 공산권과 맞서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일본은 동아시아의 패권과 독도에 대한 야욕 등으로 4강 구도 속에 살얼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와 지리적 주권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반도는 역사 및 지리적 조건에 있어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유사한 환경에 있었으므로 주변 초강대국에 931회에 걸친 위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고유 문화, 특히 고유의 말과 글을 지키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열광의 4강 구도 속에 민족의 생존과 영원한 존립을 위해선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는 말로만 평화라고 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더라도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었던 한국 전쟁으로 인해 13만 명의 이산가족과 약 6만 명의 국군 포로 및 그들의 가족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져 있습니다. 통일이야말로 평화이자 번영과 행복의 척도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민족이 분열된 것도 자주적 국력이 약해서 생긴 사건인 것입니다. 통일 후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도 정치, 경제, 군사의 자주적인 힘으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통일 이후 민족의 위상은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의 중심 국가로 등장할 것입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남북한 양국의 발전 현황을 보면 남한은 시장 경제를 건국 이념으로 삼아 경제적 풍요를 만들어 왔으며 북한의 사회주의와 대치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었으며 이런 민주주의는 냉전 체제의 완화에 따라 정치 경제가 자유민주화로 더욱 굳건히 발전해 온 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던 반면에 북한은 근대 세계의 대표적 정치 공동체 단위인
민족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 운동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정치학적으로는 민족주의는 근대적 이데올로기이자 담론이라고 할 수 있기에 역사적 근원이 근대 사회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민족주의는 마르크스주의적 민족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본래 유태인들의 극단적 시오니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민족주의를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민족 말살주의를 지향합니다. 유리할 때는 민족주의를 버리고 불리할 때만 민족주의의 뒤에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레닌, 스탈린 시대에 형성된 민족 이론, 즉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민족 국가인 소련의 민족주의 개념을 아무런 비판의식도 없이 상속받았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연방제 통일을 방하는 북한민족 국가인 소련의 연방국가 운영체제를 본따르는 것입니다. 북한의 민족 이론은 소련식 다민족주의를 모방하기 위한 특유한 민족 이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김일성 1인 독재 사상을 중심한 북한식 민족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그들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선공산당이 아닌 조선노동당 유일정당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 국가에서 미수복 지역 해방을 위한 특수 체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1945년에서 1953년 사이에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거쳐서 1953년에서 1972년까지는 사회주의 혁명을 했고 현재는 사회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처럼 분단 상황에서는 노동당으로 호칭하다가 통일이 오면 공산당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기인 1946년에는 분농과 중농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빈농, 즉 가난한 농민과 고용농, 즉 머슴들에게 무상분배했습니다. 그러나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1953년에서 1958년 사이에는 무상분배했던 토지들을 다시 무상몰수해서 협동농장 및 국영농장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주거 및 이전의 자유를 말살하고 의료와 교육을 통제하며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상과 당성에 따라 신분이 나뉘어졌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1953년부터는 북한의 전후복구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주의권은 초기에는 그 성장과 발전이 눈부시기에 촉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명령을 받고 북한의 전후복구를 지원했던 사회주의 선진국들은 화가 났습니다. 김일성이 민생복구 경제에는 뜻이 없고 중화학 공업 시설을 복구하고 그를 통한 전쟁 준비를 하는 데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철수해버렸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 경제가 몰락함에 따라서 북한 경제 또한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 체제가 김일성 세습 체제로 구축되어 오히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경제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매우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이란의 핵 개발을 부추기는 등 유럽 지역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서는 평화는 물론 한반도의 통일도 이루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역사관인 이른바 주체사관에 따른 조선 역사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따라 원시공산사회에서 출발한 뒤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다시 현대 고급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소위 귀환의 법칙이 역사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같은 유물사관에 따라 한반도의 역사를 고조선 시대를 고대 노예제 사회,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 조선 후기까지를 봉건주의 계급사회로 분류합니다. 2010년까지는 대한민국을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내세우더니 2011년부터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으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통해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반도에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는 유물사관의 주장은 역사에 대한 날조요 허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세계는 유물사관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본 통일사관으로 평화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특히 한민족의 섭리사적 자각을 새롭게 재정립한 역사관의 확립이 시급합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계급 투쟁사가 아니라 악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선한 한민족이 생존을 걸고 싸운 순환의 역사이며 순환 극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유럽의 역사를 분석하여 짜깁기한 비과학적 이론입니다. 이를 일찍부터 알게 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는 마르크스주의는 과학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마르크스 자신도 아시아 지역 역사에 유물사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가 계급 투쟁사가 아니라 선악 투쟁의 역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민족 순환 역사는 아주 가혹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족으로 931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생존을 지켜낸 추철한 용기와 희생정신, 지혜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외침이 있을 때마다 평소에는 이름도 없던 영웅들이 민중 속에서 나타나서 외세를 몰아냈습니다. 특히 몽골의 침략 때는 불교의 정토 사상을 기반으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신앙심으로 나라를 수호하려고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공적은 우국 충정의 사표로 남아져서 오늘날까지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종교를 초월하여 33인의 종교계 민족 대표들이 거국적으로 나서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무저항 피타협 정신으로 싸웠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순환 극복의 역사를 갖춰왔다는 사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반드시 모든 역사가 선과 악의 분별을 위한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한 세계적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역사 또한 선과 악의 가치관 대립의 역사가 아닐 수 없으며 38선은 섭리사적 시각으로 볼 때에 체제의 대치선이자 종교와 반종교의 대치선이며 사상으로도 보면 유심론과 유물론의 대치선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이 같은 선악투쟁을 계급투쟁의 변증법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의 투쟁에서 일어나는 전환의 법칙으로 이런 사상적 대치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선 통일은 요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한의 갈등과 통일 문제를 문선명 총재님께서 밝히신 통일 원리와 통일 사상, 그리고 신통일 한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선악이 갈림으로 사랑과 미움, 행복과 불행이 갈라져 부딪혀 왔으며, 이것이 결국 선악의 분립 국가를 이루어 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볼 때 한반도 6.25 전쟁은 단순한 동독 전쟁이 아니라 민주공산의 대결장이자 선편과 악편의 대결장이었던 것입니다. 북귀 섭리 사관에서는 이러한 선악의 대결 목적을 악을 구원하여 선으로 복귀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선악의 투쟁은 물리적 힘의 방법이 아닌 자연적인 굴복을 통한 평화, 세계 실현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 실현을 위한 원 패밀리 언더 갓, 즉 하나님 아래 한 가족으로 완성되는 이상 평화 세계 구현이 목표인 것입니다. 한반도 역사와 그 통일을 통해서 하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점철되어 온 공산과 민주의 싸움을 종결짓고자 하십니다. 그 싸움의 종결은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닌 오직 참사랑에 의한 평화 통일로 가능합니다. 남북 통일은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통일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마음과 몸의 통일, 좌익과 우익의 통일, 하나님과 인간의 통일 등 인간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싸움을 종결지어야 할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는 남과 북, 남한 내에서의 이념의 갈등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중해 문명이 대서양 문명으로 옮겨졌고 대서양 문명이 태평양 문명으로 옮겨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 때에 왜 태평양이 문제가 되느냐? 일본과 한국을 중심 삼고 보면 절대 한국이 일본한테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무슨 민족이냐? 이탈리아 반도 문명권을 되돌려 맞출 수 있는, 상감할 수 있는 문화권의 세계사적 정통성을 확립해야 할 중심 민족이 한민족인 것입니다. 한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중심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통일은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의 통일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통일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서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역사를 평강복귀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켜집니다. 그러나 그 힘은 물리적인 힘, 외적인 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힘, 곧 사상적인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외래적 사상에 종속되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즉 1950년 6월 25일에 범했던 동족 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1960년대부터 피땀 흘려 일으킨 경제를 지켜내고 이에 따라 북한 경제를 떠안고 통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려면 정신적인 힘, 즉 사상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강의의 목적이 한민족의 정통성 확립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통성은 신화적 정통성, 역사적 정통성, 합법적 정통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물리적인 힘만을 주장했던 미국조차 근래에 와서는 소프트 파워, 즉 정신적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신통일 한국 건설을 통해 신통일 한국론이 반드시 필요하며 하나님을 중심한 통일 미래 한국을 만들기 위한 새 출발의 의미를 일찍부터 주창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한반도를 중심하고 모든 잘못되어진 인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명을 지닌 한국은 세계적 중심 민족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랜 한민족의 역사를 번영과 평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세대들이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남북의 통일은 곧 인류의 복귀이며 그러지 않고 선 인류 복귀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통일 사상과 통일 원리를 중심으로 남북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비로소 이상 통일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제목은 한민족 그 정체성과 정통성이라는 강의의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